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임지웅 아나운서의 경주 에이펙 출장으로 이 시간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격 타결됐습니다.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 투자하는 대신 자동차 관세는 약속한 대로 15%로 낮추는 내용인데요. 잠시 후 하프타임에서 관세 협상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에 좋다, 이런 약물들이 쉽게 언급되면서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에서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오남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까지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증시가 화랑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목표치도 잇따라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오늘 장은 또 어떤 흐름인가요? 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100선도 돌파했는데요. 현재는 1% 오름세로 4,12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오늘 개인이 순매수합니다. 개인 4,53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입니다. 외국인이 369억 원 팔자 포지션, 기관도 4,132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선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합니다.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HBM3E 제품이 전 고객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엔비디아의 납품을 공식화하자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4% 가까이 올라갑니다. 오, 네. 그럼 이 시각 코스닥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지수는 900선이 깨졌습니다. 현재 0.8% 하락하면서 89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외국인만 홀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85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개인이 391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14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선 그간 조정을 받았던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반등합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또 앞서서 코스피 삼성전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눈에 띄는 종목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핵 잠수함 관련해서 조선과 방산 쪽 흐름이 좋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군사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또 외환 시장도 안도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외환 시장 현재 움직임 어떨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우선 환율이 1,425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1,421원으로 원화 강세 국면이고요. 유로화와 엔화는 약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50원, 엔화는 929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프타임 뉴스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미 관세 협상 소식부터 좀 볼까요? 그동안 우리 정부 23차례 장관급 회담과 수많은 실무회의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미국과 무역 협의가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회담 전날까지도 이 타결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였는데 이 상황이 급반전됐는데요.
결과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3,500억 달러. 네. 이제 이 숫자만 말씀드려도 아이고.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만큼 많이 다뤘는데 그렇죠. 현금 투자는 2천억 달러로 정해졌고 연간 상한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미국이 제시했던 게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천억 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천억 달러라는 현금 투자는 미국 측 요구를 받아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전액 선불까지도 언급하면서 압박했던 점이나 일본이 5,500억 달러의 투자로 합의한 걸 보면 선방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간 상한이 200억 달러로 정해진 건 이 중간 합의점을 마련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미국이 250억 달러 이상을 주장해 왔고 우리는 150억 달러 이상은 무리다라고 맞선 만큼 그 중간 지점인 200억 달러가 연간 최대치로 설정이 된 겁니다. 이게 협상이죠. 네, 그렇죠. 특히 가장 불안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외환 시장이었거든요. 맞아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연간 상한 200억 달러가 안정장치가 될 것이다 설명을 했는데 네. 2천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장기에 걸쳐서 이뤄지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외환 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외환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게 말 그대로 투자잖아요. 네. 원금 회수 여부도 중요한데 그렇죠.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미국과 합의하고 이를 MOU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일종의 장치라는 건데 수익 배분 비율에도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절반씩 5대5로 나눠갖고 만약 20년 이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계별로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우선 이 핵심인 반도체 분야부터 살펴보면 일단 네.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관세는 TSMC를 필두로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대만과 비교했을 때 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이 됐는데 시장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대만과 최소 같은 수준을 보장받으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만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 결정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 구체적인 관세 확정 없이는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결과란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또 이후 미국 측의 설명을 보면 이 한국 정부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을 주장해 앞으로도 이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러트닉 장관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네.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래요? 네, 양측의 온도차나 이 러트닉의 발언을 고려하면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 한 줄 덧붙였는데 무역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과장한 표현일 수 있지만 네.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정부 설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자동차 업계 여기는 좀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부터 반년 넘게 이어진 25%의 고율 관세로 골머리를 앓던 국내 업계로선 먹구름이 다소 네. 거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대차 그룹의 관세 비용은 8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키웠었는데 이번 합의로 부담 비용이 3조 1천억 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긴 호흡에서 이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을 크게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덜 수 있게 됐고요. 부품 관세도 15%로 재확인되면서 국내 부품 업계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밖에 제약 바이오 업계도 이 품목 관세 중 의약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네. 제네릭, 복제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하면서 100%를 웃도는 초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마음의 짐을 들 수 있게 됐고요. 만약 관세 폭탄이 적용됐다면 미국 내 한국산 의약품 가격이 2배 넘게 뛰면서 시장 철수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었는데 네. 관세 먹구름이 거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고요. 중소기업 중앙회 역시 협상 타결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50% 고일 관세가 유지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아이고. 후속 보완 대책을 마련해달라 촉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이 있은 지 하루 만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도 승인했는데 오. 중국이 제재에 나선 한화의 필리 조선소를 콕 집어 지명하면서 중국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죠. 글로벌 AI 업계의 큰손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 CEO가 오늘 한국을 찾는데 오기도 전부터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에이펙 주간 네. 각국 정상만큼이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 바로 젠슨 황이죠. 그렇죠. 엔비디아는 밤 사이에도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5조 달러 금자탑을 세우면서 아이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네. 이런 글로벌 AI 업계 큰손 젠슨 황 CEO가 15년 만에 한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국행 비행기 오르기 전부터 전날 있었던 GTC 개발자 회의에서 네.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가 곧 있을 것이다 말에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삼성과 SK, 현대 등 한국 기업들과 어떤 협력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건데 실제 발표까지는 며칠 더 기다려달라 말을 아끼면서 궁금증을 키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이 젠슨 황 CEO가 방한 기간 중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한국 주요 기업에 AI 칩을 공급하는 새로운 계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업계는 이번 일정을 계기로 깜짝 발표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현재 6세대 HBM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네. 차세대 메모리 협력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나오고요. 현대차 그룹 역시 올해 초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 만남의 계기로 양사 간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업계에서 나온 소식들을 하나둘 모아 보니까요. 젠슨 황 CEO가 오늘 오후에 서울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에?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 회동을 갖는다는 얘기가 어머. 있더라고요. 네.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젠슨 황이 직접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치맥 회동이란 형식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세 사람이 비즈니스와 관련해 논의할지도 초미의 관심사고요. 네. 또 젠슨 황 CEO는 내일 경주로 이동해서 CEO 서밋 연사로 나서는데 이때 의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개인적 친분도 쌓으면서 뭐 이런 경제적인 이야기까지 이어지면 참 좋겠죠. 말한 대로 아주 큰 선물을 좀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연거푸 투자 계획들을 또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큰 투자 계획들이 줄줄이 네. 나왔는데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열사죠. 아마존 웹 서비스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 7곳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9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에 육박한 오. 뭉칫돈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투자는 AI와 반도체, 미래차 등 이 첨단 산업에 집중이 됐는데 이미 4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해온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와 별개로 2031년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 새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이다 밝혔고요. 네.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는 기존 부산 공장의 생산 라인을 전기찬 생산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첨단 산업을 뒷받침할 소재, 부품 장비 분야 투자도 이어졌는데 독일 지멘스 헬시니어는 포항 테크노파크 내 3,000평 규모의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부품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요. 네. 미국 엠코는 반도체 후공정 시설, 코닝은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 설비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전략 산업에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를 내렸는데 물가 관리보다는 경기 둔화 대응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여요. 네, 결과부터 간단하게 먼저 네. 짚어보면 일단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0.25%포인트 내렸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고용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린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번 인하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 않고 12명 중 1명은 B컷을, 1명은 동결을 주장하면서 내부 분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기대를 모았던 양적 긴축은 종료할 것으로 예고를 했는데 연준은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12월 1일 종료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6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규모 축소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성명서가 발표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네.
파월 의장이 등판하고 나서부터 흐름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이번 회의에서 이 위원들은 12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강하게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말하면서 네. 추가 인하에 선을 그은 게 화근이었는데요. 그동안 시장은 10월뿐만 아니라 12월 인하 가능성도 매우 높게 책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같은 발언은 투자자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본 전문가들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고요.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 인하 가능성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어제만 해도 90%에 달했던 추가 인하 가능성이 하루 만에 50% 후반대까지 떨어지기도 어이구, 했습니다. 반으로 떨어졌네요, 거의. 네, 이 때문에 이 금리 인하 트레이딩에 크게 되돌림이 나왔는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치솟았고 이 금값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인하 기대감이 하락세로 방향을 틀면서 금 선물은 온스당 $4,00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걸그룹이죠. 뉴진스.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고요. 관련 소식 짧게 전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보면 소속사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에 계속 남아야 한다, 전속계약이 유효하다 판결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분쟁을 이어왔는데 뉴진스는 신뢰 파탄을 이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주장했고 네. 어도어는 해지 사유가 없다 맞섰는데요. 선고에 앞서 두 차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법원 판단을 받게 된 건데 뉴진스 측은 이의 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활동을 잠정 중단해야 했습니다. 끝으로 사건 사고 소식도 짚어봅니다. 조폭에게 돈을 빼앗긴 사기 조작이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올해 초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투자 리딩방 사기단에게 불청객이 찾아왔는데요. 사무실에 침입해서 조직원들을 위협하고 돈까지 빼앗아갔다는데 이 사기단을 턴 일당 알고 보니 젊은 MG 조직 폭력배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11명이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로 무장한 채 투자 리딩방 사무실에 들어가서 가상화폐와 현금 1억 원을 빼앗았는데 모두 20, 30대로 사기 범죄를 벌이는 투자 리딩방 조직이 강도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할 걸로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네. 이 투자 리딩방 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일반 투자자 접근이 어려운 비상장 주식 공모주를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서 42명에게 12억 원을 가로챘다고 하는데 조폭에게 돈을 빼앗긴 뒤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경찰은 먼저 투자 리딩방 조직원들을 붙잡은 뒤 이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해서 특수강도 일당 1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두 다 검거해서 다행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주요 고속도로는 비교적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주변과 또 일부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서행과 정체 구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발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남원주 부근이고요. 화물차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한데 이 구간 작업도 진행 중이라서 차량들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도 만종 분기점에서 정체인데요. 만종 터널부터 진행되는 작업 여파 받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신갈 분기점에서 마성 터널까지 2개 차로 막고 작업하면서 일대 차량들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후 용인에서 양지 터널까지도 이동량 꾸준합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영동대교 2, 3차로에 걸쳐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일대 차량들 혼잡한 모습입니다. 동부간선로 의정부 쪽으로는 창동교에서 2차로 막고 공사하는데요. 녹천교부터 여파받아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 집중.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스포츠 핫 이슈.
오늘도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시리즈 4차전을 앞두고 있는 프로야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2승 1패로 LG 트윈스가 앞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페널티 레이스 1위를 기록하면서 네.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던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 1, 2차전을 모두 홈에서 가져갔습니다. 역대 코리안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모두 이긴 팀의 우승 확률은 90.5%예요. 아이고, 굉장히 높네요. 9분 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총 21번 중에 19번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특히나 이 경기 코리안 시리즈를 앞두고 타격 페이스가 좀처럼 올라오지 않았던 문보경 선수가 네. 1, 2차전에서 수비뿐 아니라 타격에서도 맹활약했고 2차전 최우수 선수까지 선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불펜에서는 김진성 선수 올해 이제 나이가 40세 7개월의 나이인데 어머나. 2차전 승리 투수가 되면서 역대 한국 시리즈 최고령 승리 투수의 또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LG가 약간은 좀 싱겁게 네. 손쉽게 우승을 차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팬들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어제 경기 또 굉장했잖아요. 맞아요. 네, 어제 또 이 한화가 장소를 대전 네. 한화생명 볼파크로 옮겨서 첫 홈팬들에게 한국 시리즈를 대전 볼파크에서 처음 갖게 됐는데 어제도 8회까지는 계속 끌려가는 경기가 네네.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3대1로 8회 말까지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현빈 선수의 1타점 적시타 그리고 황영묵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네. 동점을 만들었고 또 계속된 2, 3할루 기회에서는 심우준 선수가 2타점 적시타를 쳐내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재훈도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7대 3으로 경기를 이제 뒤집고 네. 승리를 지켜냈는데요. 아주 짜릿한 경기였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약속의 8위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또 쓰기도 그러니까요. 하는데 하나이글스가 이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승리한 마지막 경기가 2006년이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2006년 당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신인 때였습니다. 이게 이제 무려 6,946일 만에 승리가 됐고 거의 20년 만에 승리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제 경기에서 또 특히나 눈길을 끌었던 게 불펜 싸움이었는데 네. LG 같은 경우는 1, 2차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송승기 선수를 또 투입을 했는데 조금 흔들리자 네, 네. 마무리인 유영찬 선수를 좀 조기에 투입을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악수가 됐습니다. 문현빈 적시타, 최은성, 황영묵의 연속 볼넷 그리고 이제 연속된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네. 어제는 3분의 1이닝 4실점으로 유영찬에게는 조금 아쉬운 하루가 됐었을 것 같고요. 하나이글스는 어제마저도 패했다면 또 이제 홈팬들 네. 앞에서 첫 승을 자칫하면 신고하지 못하고 한국 맞아요. 시리즈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 어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이었던 빙그레 이글스부터 시작하면은 총 7차례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은 빙그레 이글스 네, 그쵸. 과거 80년대 후반, 초기였죠. 네. 90년대 초반대에 많았었는데 한동안 좀 강팀과의 그 면모는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에 실패하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또 신구장 개장과 동시에 외국인 선수 2명인 폰세 와이스 두 선수가 역투를 펼쳐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올해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주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을 격파하면서 네. 홈구장에서 또 이제 첫 승을 거두기 성공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화가 한국 시리즈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왜 1999년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2006년의 승리는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구장에서의 승리는 1999년 한국 시리즈 아이고. 5차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승리가 될 것 네. 같고 어제 그 결승타의 주인공 MVP였던 심우준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정규 시즌도 그렇고 포스트 시즌에서 워낙 타격감이 좋지 않아서 네네. 후보 선수까지 밀리는 약간 서름을 겪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어제 타석에 들어섰을 때도 팬들이 기대하기보다는 네. 차라리 좀 가만히 있으면 밀어내기 볼넷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김경문 감독이 과감하게 돌리라는 주문을 그쵸. 해서 아마도 심우준 선수가 살아난다면은 네. 한화의 남은 시리즈도 조금 더 상승세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을 주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하나가 대전에서 최소한 1승은 좀 더 한 번 더 거둬야지. 맞습니다. 6, 7차전 열리는 잠실로도 향할 수 있을 텐데 네. 한국 시리즈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어떤 팀이 승리할지 이미 9분 응선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네. 말씀하셨는데 PD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9분 능선은 맞습니다. 네. 단지 이제 여기서 얼마나 쉬어가느냐가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4차전 결과가 그만큼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한 팀이 1, 2차전을 승리한 뒤에 3차전에서 패한 경우가 총 9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9번 중에서 7개 팀이 오. 최고종 우승에 도달했기 때문에 뒤집기에 성공한 경우가 단 2번밖에 없었거든요. 2007년에 SK 그리고 2013년에 삼성 라이온즈였는데 공교롭게도 이때 2007년 SK가 상대였던 두산을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리버스 스윕에 성공을 했는데 당시 감독이 지금 한화 감독인 김경문 감독이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 김경문 감독은 뭐라자면은 과거의 김경문에게 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되기도 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LG가 유리한데 만약 오늘 하나가 승리를 거둔다면은 네네. 최소 한 6대4, 7대3까지는 좀 팽팽하게 맞서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어제 또 역전을 해서 그쵸. 분위기가 꽤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제 경기를 어떻게 이기느냐도 한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을 것 네. 같은데 폰세 선수가 역투를 펼치면서 이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었겠지만 어제처럼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것 또한 팀 맞아요. 분위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네.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선발 매치업을 보시면은 한화에서는 라이언 와이스 선수가 나설 예정이고요. 폰세 못지않게 올해 굉장히 호투했던 선수죠. LG에서는 치리노스가 나서는데 이게 또 변수입니다. 아. 원래 치리노스가 1, 2차전 정도에는 나와줬어야 되는 선수인데 등에 아껴줬어요. 담 증세가 있으면서 지금 4차전까지 밀려 네네네. 있는 상태거든요. 염경엽 감독은 뭐 등판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날씨도 쌀쌀한 이 와중에 네네. 치리노스 선수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일지 일부분도 좀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 4차전 아무래도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저녁에 또 KBS 네. ETV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 팬들의 20여 년의 기다림에 그렇죠. 또 어떤 응답이 올지 기대가 네. 됩니다. 자, 한국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한편에선 FA 시장에 대해 전망도 쏟아지고 있어요. 네. 이번에 FA로 풀리는 선수들 꽤 많더라고요. 이번 연도에도 역시 스토브리그라고 네네.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가장 큰 소위 말하는 대여는 KT의 강백호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박찬호 선수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KT 같은 경우는 이제 강백호 선수를 무조건 잡고 싶을 텐데 과연 어느 정도 금액을 줘야 하는지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입단한 이후로 압도적인 타격 성적 보여주면서 국가대표도 선발되고 정말 황금 같은 또 심지어 고졸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아직 2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풀타임을 계속해서 네. 뛰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한창인 나이 심지어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나이라는 그쵸. 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성적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최근 2, 3년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비 포지션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점 포수 뭐 외야수 지명타자 왔다 갔다 하고 네네. 있습니다만 고정적인 포지션이 없다는 점은 특히나 현대야구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의 몸값을 어떤 팬들은 뭐 100억 이하일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200억 육박할 것이다 보는 분들도 있고 차이가 꽤 크네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이 강백호 선수를 그러게요.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 반면에 이 기아 타이거즈의 박찬호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른 게 타격 성적은 그렇게 특출나진 않습니다만 네. 최근에 오히려 강백호랑 다르게 상승세에 있어요. 오. 2시즌 연속으로 3할 타율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또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수비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뭐 리그 최고 수준이다라고 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유격수 포지션이 언제나 희귀 포지션이잖아요. 맞아요. 박찬호 선수 나이도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심우준 선수가 계약했던 50억보다는 무조건 높지 않을까. 무조건. 그리고 네, 네. 85억 선 언저리에서 계약을 할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을 정도라서 박찬호 선수의 계약 규모도 또 이제 관심이 가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노장 선수들의 2차, 3차 FA가 또 관심을 오. 끌고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기아 타이거즈의 최영호, 양현종 어머. 이 선수들은 이제 금액보다도 계약을 얼마나 길게 그쵸. 연도를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삼성에서는 강민호와 박병호 선수가 FA로 풀리는데 두 선수의 온도는 좀 다릅니다. 강민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심지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포수 포지션이 필요한 팀이 많으니까요. 한다면은 뭐 프로야구계에서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프로야구판 돈 너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3차 FA에서도
선수도 대박을 어머.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지금 4차 FA입니다. 4차 FA까지 아. 대박을 노릴 수 있는데 반면에 이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부진하기도 했고 네. 에이징 커브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 은퇴까지도 지금 놓고 조율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황이 완전히 반대네요. 완전히 반대다 보니까 네. 누군가에게는 따뜻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조금 차가운 차가워요. 겨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들고 이번 한국 시리즈가 중요한 두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LG의 김현수 그리고 한화의 손아섭. 이 두 선수는 이번 한국 시리즈의 성과에 따라서 네. 본인의 몸값이 뭐 하루 사이에 뭐 1억, 2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공교롭게 어제 또 김현수 선수 홈런 쳐냈고 손아섭 선수도 오랜만에 안타를 쳐냈기 네. 때문에 두 선수가 이제 본인의 몸값을 걸고 이를 악물고 또 한국 시리즈를 치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월드 시리즈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번 시리즈도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저께 경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였죠. 그래요? 연장을 18회까지 갔습니다. 네, 야구가 보통 이제 9회가 정규 이닝이기 네. 때문에 한 경기가 아니라 두 경기를 한 셈이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보통 길어도 10회 정도. 그렇죠. 네. 12회 이 정도에서 네, 끝나기 네. 마련인데 어제 그저께 18회 경기가 이어지면서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는 4타수 4안타에 3타점 5볼넷 그러니까 9번 타석에 들어서서 9번 모두 출루하는 와. 기록을 세웠는데 당연히 포스트 시즌을 떠나서 월드 시리즈 역사에도 없던 진기록이 또 탄생을 한 겁니다. 종전에 세웠던 출루 기록은 1945년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도 근데 6출루였거든요. 네. 단일 경기에서 장타를 4개 기록한 것도 19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조선시대입니다. 119년 만에 단일 경기에서 4장타를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나네요. 뭐 현대 야구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워냈거든요. 오타니 선수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오타니가 4차전 어제 열렸던 4차전에서는 또 패전 투수가 됐단 말이죠. 어이구. 뭐 밤새 밤 11시 12시까지 경기를 하고 다음날 다시 또 야구를 하러 나왔으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컨디션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어제는 또 6이닝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고 아이고. 오늘 열렸던 5차전에서도 토론토가 다저스를 제압을 했습니다. 네. 6대1로 제압을 했는데 데이비스 슈나이더 그리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연타석 홈런으로 승기를 잡았고 이렇게 되면서 토론토 같은 경우는 1승만 우승까지 남겨놓은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토론토가 우승하게 된다면은 1993년 이후로 여기도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 32년 만에 월드 시리즈 와. 우승을 단 한 걸음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들의 보상의 해인가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자, 다음은 배드민턴 대표팀 소식인데요. 네. 안세영 선수 프랑스 오픈까지 석권하면서 올해 9승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13개의 대회에 참가해서 네. 총 63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말 만만치 대단해요. 않습니다. 어머. 승률이 94%에 이를 정도인데 네. 올해 열린 6차례 슈퍼 750등급 대회 중에서 5개를 가져갔고요. 지금까지 총 9번의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하나의 대기록에 안세영 선수가 그러니까요.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일본 남자 배드민턴의 전설인 모모타 겐토 선수가 네. 총 이제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 11번의 우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호. 안세영 선수가 지금 남은 대회가 이제 딱 2대회가 남아 있는 어머,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아마도 이 2대회를 모두 가져가게 된다면은 모모타 겐토와 이제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소위 말해서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 고트의 대열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안세영 선수와 함께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 남자 복식에서도 또 절대 강자 지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도 9승입니다. 서승재 김원호조도 네. 시즌 9승을 달성을 하면서 뭐 쉽게 말해서 안세영 선수 못지않게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번 우승으로 직전 덴마크 오픈에서 16강전 탈락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또 만회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하. 이제 서승재 김원호조도 다음 달 개막하는 구마모토 마스터스 참가한 이후에 월드 투어 파이널 여기도 대회 2개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또 11승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한편 끊이지 않는 K리그 50 논란에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국감장 증인석에 서기도 했어요. 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이 문진희 심판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네. 올 시즌 좀 끊이지 않았던 K리그 50 논란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이고 VAR 비디오 판독을 네. 거친 이후에도 오심이 번복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감위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네. 문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 뭐 해당 판정은 심판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모호하게 애둘러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아쉬웠고요. 이 외에도 또 이 K4 리그에 속해 있다가 한 번에 K리그 2로 승격한 여성 심판 2명의 네. 특혜 의혹에 관한 또 이제 청문이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 국제 심판 2를 파견하기 위해서 특혜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특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주변에서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흐름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자동차 안팎에 달려있는 거울을 수시로 봐야 하는데 거울로 볼 때는 안 보이던 차가 갑자기 옆에서 나타나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 대형 트럭과 같이 차고가 높은 차량의 운전석에서는 주변에 차고가 낮은 차량이 잘 안 보이기도 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자동차가 사각지대에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각지대란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 또는 어느 위치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칠 수 없는 각도를 말합니다. 운전할 때는 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개를 돌려 주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각지대는 그 외에도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보통 문명의 사각지대라든지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 같이 쓰지요. 사각지대에서 사자는 죽을 사자를 쓰는데 이 한자는 사와 같이 길게 발음하게 돼 있어서 사각지대가 아니라 사각지대라고 길게 발음합니다. 이처럼 단어를 발음할 때 모음의 장단에도 신경을 써서 발음하면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10월의 30번째 날이자 목요일인 오늘도 아침에는 평년 이맘때 쌀쌀함이 있었지만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거나 평년과 비슷해서 활동하기 좋은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가 오늘 18도까지 오르겠고 세종이 17, 광주 19, 강릉 20도,
20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와 낮 기온이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 많다가 오늘 오후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내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자 금요일에는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에 또 내일 밤에는 수도권 등 일부 중부지방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상권 해안으로는 빗방울 예보가 있고요. 이 비는 11월 첫날인 토요일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권에 이어지겠고 경상권의 빗방울도 11월 첫날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기온이 평년 이맘때 비슷하게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서 낮에는 온화하겠지만 아침에는 쌀쌀함이 있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시 추워져서 다음 주 화요일 아침까지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5도, 습도는 51%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목요일 코너죠. 우리 아이는 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청소년들에게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으로 오인되고 있는 ADHD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고 오남용 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소 궁금한 점 있었다면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 통해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세계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캐나다, 일본 등과 연이어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신화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국익을 최우선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극찬했고 국민의힘은 타결은 다행이지만 투자 규모 자체는 큰 부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 투자하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넉 달 만에 그동안 나오지 않던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1년 동안 이어진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와의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전속 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눈이 대한민국 경주에 쏠려 있는 주간입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했을 텐데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했다고요? 네, 87분간 그러니까 1시간 반가량 네네. 회담을 했고 오찬을 겸한 형태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푸른빛깔 넥타이를 착용하고 온 것도 눈에 띄었는데 원래 보통 붉은 넥타이를 맞아요. 늘 착용하고 그게 마치 상징처럼 오죽하면 인간 성족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거든요. 이번엔 푸른색을 메고 이재명 대통령 만났고 그렇게 회담 끝나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합의에 도달했다 네. 이런 언급을 해요. 그 이후에 우리 대통령실 브리핑까지 나오면서 뭐 관세 협상, 대미 투자 협상 타결 맞아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타이가 좀 청신호를 신호한 걸까요? 아,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게 맞았나 본데요. 네. 어쨌든 간 그래도 한숨 돌리고 예, 그런 참 소식이 다행입니다. 네, 들려와서 다행이고 회담 오찬 메뉴로는 우리나라 각지에서 난 제철 식재료 또 미국산 육류를 사용한 한식 퓨전 코스 요리 제공됐습니다. 네. 전체 요리에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됐는데 이것도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고향인 뉴욕에서 네네. 유래한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또 경주 햅쌀로 지은 밥에 공주 밤, 평창 무 당근, 천안 버섯, 네.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네요. 네, 그럼요. 그 회담 때마다 그리고 선물도 되게 화제가 되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부터 알려진 대로 무궁화 대훈장, 또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했는데 우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너무 멋있다. 네. 그래서 대훈장도 지금 착용해보고 싶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이후에 수행원한테는 백악관 뮤지엄 제일 앞줄에 전시하라고 뭐 그런 지시도 했다고 들려와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제일 많이 알려진 이 무궁화 대훈장하고 신라 네네. 금관보다 더 눈길이 갔던 거는 그 트럼프 굿즈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네 뭐냐면 전시장 미니 전시장처럼 네. 트럼프를 상징하는 물건들 이른바 굿즈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둔 거죠. 회담장이요? 네, 그 둘이 같이 이제 소개하는 네네네. 그쪽에서 마가 모자, 뭐 트럼프 사진집, 네. 그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쓴 책의 한글 번역본 어머. 이런 것들을 쫙 모아놨는데 트럼프 대통령 표정이 이때 엄청 화냈고 기분 좋을 만하죠. 네, 그래서 자기의 그 전속 사진 기자한테 네네. 굿즈 사진 다 찍게 한 다음에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이거 네. 전해줘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만 또 이렇게 좋았던 게 아니라 실제로 관세 협상 타결 소식도 있었어요. 네. 게다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승인했다고요? 네,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디젤을 쓰고 있어요 잠수함에. 네. 근데 핵 잠수함을 쓰면은 성능이 훨씬 좋아진다는 맞아요. 거죠. 디젤 엔진 대신에 소형 원자료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부상하지 않고 물 위로 안 올라와도 계속 잠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량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건 핵무기를 탑재하는 SSBN이라는 거랑 네.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SSN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서 운용을 하려면 소형 원자료하고 농축우라늄 그쵸. 연료를 필요하죠. 확보해야 네.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미국 측의 동의가 필수인 거죠. 그런데 그 기존의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말고는 더 이상의 핵은 확산하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가 강하게 박혀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거를 시도를 했어요. 지시를 했는데 무산이 됐고 노무현 정부 때 비밀리에 시도를 하다가 이게 뭐 언론사 보도에 몇 개 뭐 유출이 돼가지고 그때로 알려지면서 또 좌절했고 네. 문재인 정부 때 재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미국이 또 거부하고 이렇게 좌절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너무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당당히 얘기해서. 네, 공개적으로 요청을 네네. 했는데 그때 실시간 뉴스에 출연하신 분들도 다들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승인을 한 그런 걸까요? 그 반응 속도도 되게 빨랐어요. 그날 이제 새벽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면서 한국의 핵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다. 필리 조선소죠. 아하. 이 필리 조선소가 우리 그 마스가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으로 꼽히는 네. 곳이고 한화 오션이 인수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다들 상업용으로 쓸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걸 갖는 자체가 군사력하고 직결된 맞아요. 문제인 거죠. 일본이 엄청 눈독 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트럼프가 승인한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뭐 절차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하죠. 잠수함 원료로 이 전홍축 우라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해서 추후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핵 확산을 막자는 약속이 기본으로 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를 부여받는 나라가 하나가 추가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AP통신은 미국의 최우방국에도 주지 않던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AP통신은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되어 온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네. 그 기술을 미국은 극비로 유지해 왔고 가까운 동맹인 영국, 호주와 체결한 핵잠 협정에서조차 미국의 직접 기술 이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핵잠수함을 그냥 얘기한 건 아니고 계산이 있었을 텐데 그쵸. 방위비하고 엮어서 얘기를 했어요. 방위비를 증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방위비 증액은 미국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고 네. 그러면 여기에 논리를 이렇게 펴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안보에 지원을 하면 미군의 지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능력치가 좋은 잠수함을 운용하면 중국과 북한의 함정을 좀 추적하기가 쉬울 것이다. 뭐 이런 논리를 역으로 전개를 이용했네요.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안보하고 한미동맹 이것들과 굉장히 직결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뭐 한미 군사 동맹이 말대로라면 더 강력해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앞으로 진행 과정은 또 어떤 게 남았나요?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승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게 선제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 법제는 그렇다 치고 그럼 능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러게요. 예, 이것도 중요한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4,5천 톤급 그 이상이 되는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또 동력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또 기술력으로는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렇죠. 군의 한 관계자가 말하기로는 잠수함 선체 기술은 이미 다 확보됐고 사이즈만 키우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소형 원자료 그 연료되는 농축 우라늄 이 확보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요걸 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하고 미국 간에 양국이 핵연료 그 핵을 원전에서 사용하고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뭐 우라늄 농축하고 그런 관련 권리 보유하는 방향 쪽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 이 핵잠 원료 확보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뭐 다 해가지고 통상 7, 8년은 걸릴 걸로 보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잠수함이 운행되는 거는 뭐 최소한 10년 네. 정도는 봐야 된다는 그렇지만 거죠? 일단 미국에게서 좌절되지 않고 이 승인을 얻어냈다는 게 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브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굉장히 오기 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는데 끝내 응답을 안 했어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뒤끝을 안고 갈지 그게 조금 그러니까요.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계속 연일 얘기를 엄청 했잖아요. 얘기했어요. 예, 네. 심지어 출발해서 한국으로 오는 그 전용기 안에서도 또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꽤나 표정 관리를 하고 양보를 했다고 느껴진 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도 그럴 수 있다. 늘 그래 왔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그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만나봤으니까. 네. 그리고 뭐 일정도 타이트했고 뭐 네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돌아올 것이고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스케줄도 매우 바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 대화 재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일단 말은 했는데
이 여파가 진짜 뒤끝이 그러게요. 예, 좀 있는 스타일로 음.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회동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트럼프는 한국 측의 환대를 통해서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더 다졌다. 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에이펙 소식도 들어봐야겠죠, 본격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절차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통상 장관회의 본회의가 진행됐죠. 네,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 에이펙 정상회의 최종 결과물인 경주선언에 어떤 합의가 담길지 장관급 강료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이 21개 회원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하는 문구는 선언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입장차가 어떻게 조율될지,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에이펙 회원 중에 다 입장이, 그러니까 미국 대 나머지 뭐 이렇게 너무 달랐다라는 게 네네. 있어서 요거 좀 조율이 어떻게 나올지 아이고. 예, 관심이고요. 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본회의 진행이 되는데 오후에 그 기자회견 통해서 그동안의 논의 과정이 공개가 됩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호주, 베트남 정상 등등이 속속 경주에 들어왔고 오늘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방한을 하는데 네. 사흘간 머무를 거라고 해요. 오래 머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정확한 시간은 오후 돼야 네네.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카이치 총리 일본 측은 내일 중일 정상회담도 할 수 있게 좀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일 정상회담 열릴 때 포인트는 그럼 이제 다카이치 새로운 내각이잖아요. 네. 새 내각이 출범한 이후에 그럼 한일 양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전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는 셔틀 외교 복원하면서 네네. 그런데 그걸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경주 도착이 1시간 정도 지연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정돼 있었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취소됐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또 오늘 미중 정상회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어요. 조금 전에 끝났죠. 네. 12시 53분쯤에 네. 끝났다고 하고 총 1시간 40분 정도 회담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오늘 한국에 왔고 2014년 이후에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부산에서 만났는데 네. 이게 막 피나는 패권 정쟁을 해오던 G2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만났다라는 것도 또 좀 의미가 있겠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이렇게 만나는 것도 2019년 이후에 6년 4개월여 만이거든요. 아까 나온 그 공개 회담 얘기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저 합의를 시사를 했어요.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합의를 했고 중국과? 네, 네.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그동안의 물밑 조율이 있었던 뭐 히토류라든가 그쵸. 관세 완화 네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시진핑 주석은 마가를 얘기했습니다. 마가요. 예,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친구가 돼야 된다.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마가 비전과 함께 간다. 이렇게 예, 꽤나 다들 호의적으로 얘기를 그러게요. 했는데요. 결국에 이번 회담의 핵심은 무역 전쟁 완화가 되겠죠. 네. 그 워낙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거세게 압박을 했고 시진핑 주석도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미국의 관세 부과하면 또 주고 또 똑같이, 주고 또 네. 주고 서로 주고받고였거든요. 강대강으로 갔죠. 예, 그래서 뭐 펜타닐, 히토류, 대두, 틱톡 기술 통제 뭐 해가지고 그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일단 이 상태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세계 경제에는 뚜렷한 완화 신호, 어떤 불확실성, 리스크를 네, 그런 게좀 그래도 많이 줄여주는 줄죠. 네.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중국이 승점을 챙겨갈 걸로 보입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원래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최강자잖아요. 그쵸. 네. 근데 트럼프 행정기 일부 때 이미 미중 무역 분쟁을 했는데 또 다시. 그 사이에 근데 중국이 너무 커버린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이 세계 최강자인 미국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이미지가 세계에 맞아요. 각인이 된 거고요. 그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틀어쥐어도 중국이 버틸만 하구나. 그리고
중국이 또 다른 카드가 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세계인들이 목도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CNN도 중국이 승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내 여론도 이제 미국과 경쟁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히토류를 쥐면서 강력한 협상력을 가져갔고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미국산 핵심 기술에 대해서 자립을 가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방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마치고 출국을 했습니다. 곧 향후 미중 양국이 각각 회담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네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엔 국회로 가볼까요? 오늘 상임위원회 9곳에서 종합감사를 마무리한다고요? 네, 국회 법사위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 진행합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하고 대선 개입 의혹, 또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이런 사법개혁안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원래 에이펙 개최를 하면서 뭐 무정쟁 주간 제안을 이렇게 뭐 정치권에서 내놓기도 했지만 네. 그 제안이 무색한 그런 때였어요. 어제도 뭐 큰 소리가 오갔고 과방위는 오늘도 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축의금 그 결혼식 축의금 논란 그리고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이걸 두고 야당이 사퇴를 촉구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도 야당 위원들이 피감기관장들 출석하면 질문할 때 회장님도 이제 청첩장 받았느냐, 축의금 냈느냐, 뭐 이런 질문도 했거든요. 또 국회 운영위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네. 오늘 이 밖에도 기재위, 교육위, 국방위, 농해수위 등등이 각각 감사 진행하고요. 오늘 종합감사 모두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성평등 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진행합니다. 무정쟁 주간. 네. 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약 넉 달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7월 달에 재구속된 이후에 내리 16차례 불출석하다가 오늘 출석했고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 재판에는 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그 출석을 하기로 돼 있어서요. 근데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고 하면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 받았다 이렇게 증언한 사람이잖아요. 윤 전 대통령은 아니다, 요원이었다, 이렇게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주장이 정면적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또 발언 기회를 얻어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직접 질의를 할지 이런 것도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교과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능 앞두고 소위 말하는 집중력 약, 공부 잘하는 약 이런 것들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오인되고 있는 약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이제 딱 2주 남았죠. 정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에 선선해진 날씨를 보니까 더더군다나 수능이 다가왔음을 느꼈는데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건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마음을 이용한 여러 솔깃한 광고들이나 빅이라고 일컬어지는 카더라 통신에도 민감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되고 있는 ADHD 약물에 대해서 소아정신과 전문의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자료를 보니 ADHD 치료제의 주요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가 2020년 6만 5,685명에서 2024년 15만 3,031명으로 약 2.3배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ADHD 진단이 늘고 또 처방이 그만큼 늘어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정도는 치료 목적을 넘어서 오남용 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러한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ADHD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이 뭐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이런 걸로 잘못 알려져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집중력 약이라고 이제 뭐 일상에서 불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 ADHD 약도 소위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해서 해마다 수능 시즌만 되면 이 약에 대한 관심과 언론 보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올해는 좀 더 일찍부터 이 약에 대한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치동 4세고시, 7세고시를 앞두고 이러한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요. 아울러 요즘 학생들 키우다 보면 학부모님들께 앱으로 교육청 교육 자료들이 푸시 알림으로 오곤 하는데요. 네네. 그런 곳에서도 ADHD 약은 공부 잘하게 만드는 약이 아닙니다. 마약류 약물 주의하세요. 네. 이런 메시지들을 담은 알림들이 예년보다 높은 빈도로 발송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더 관심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나 알림들의 경우 제한된 시공간 속에 정보를 담아내다 보니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오해할 소지도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ADHD 약에 대해 흔히 오해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ADHD 약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오, ADHD 약에도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럼 우리가 흔히 처방받는 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승인받은 약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정신 자극제와 아토목세틴과 알파 수용체 자극제인 비정신 자극제가 그것입니다. 이 중에 정신 자극제만이, 그러니까 메틸페니데이트 계열만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네.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반드시 전문적으로 처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마약류와 마약이 같은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영장류에 속하지만 침팬지와 인간은 너무 다른 존재잖아요. 네. ADHD 약물 중 한 종류인 정신 자극제가 마약류에 속하긴 하지만 그것이 마약은 아닙니다. 그저 말장난이 아니고요. 네. 마약은 법적으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등을 지칭하고요. 향정신성 의약품과는 완전히 별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으로 오인되는 ADHD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남용 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정연경 선생님이 도움을 드립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총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들어갔고요. 콩 게시판에 또 무료로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 증상인데 이런 증상 있는 사람이 치료제를 복용하면 어느 정도 산만한 게 줄어들고 말 그대로 집중력이 어느 정도 좀 강해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ADHD로 진단받은 사람이 ADHD 약을 처방받으면 그중에서 75%에서 4분의 3가량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ADHD는 쉽게 말해 산만함과 충동성이 연령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역량들에 비해서 현저히 심한 경우로서 12살 이전부터요. 그런 습관이 계속 있었고 최소 6개월 이상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자가보고만으로 내가 ADHD인 것 같아 이렇게 진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과적 진단 평가를 통해서 진단 내리는 질병명입니다. 그렇죠. 변비약을 변비가 있는 사람한테 처방을 하면 쾌변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ADHD가 있고 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들에게 ADHD 약을 처방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필요한 분에게 쓰면 그 약이 효과를 보는 건 당연한데 ADHD가 아닌 분들이 만약에 이 약을 복용을 한다면
당연히 효과가 좀 없겠죠. 그럼요. 앞서 예시를 드린 변비약을 변비가 없는 사람한테 처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아프고 설사해요. 네. 그래서 변비약이 약이 되는 게 아니고 설사하니까 살아가는데 더 지장을 주는 물질이 되는 네네. 것이거든요. ADHD 약도 약입니다. ADHD가 없는 사람이 ADHD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메스꺼리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집중이 더 안 됩니다. 더 역효과를 내네요. 네, 그럼요. 자신의 아이가 ADHD를 처방받고 나면 일부 어머님들께서 아이 약을 먼저 드셔보시기도 하는 걱정되니까. 경우들을 종종 듣게 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아이들한테 정신과 약을 먹이는 게 차마 내키시지 맞아요. 않으시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마음들은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 어머님들은 ADHD를 진단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만 경험하시고 효과는 전혀 못 느끼시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머님들께서는 어머나 이렇게 독한 약을 내가 우리 아이한테 먹일 뻔했구나 이러시면서 아이에게 마저 투약을 안 시키시는 경우들이 본인이 있는데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어머니께서 그 ADHD가 아닌데 드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ADHD가 아닌 사람들이 무작위로 ADHD 약을 먹는다고 다 집중을 잘하고 공부 잘하게 되는 것 전혀 아닙니다. 네. 만약 그런 약이 있다면 안 먹을 사람 저 포함 아무도 없을 거예요. ADHD로 인해서 이로 네. 인한 집중력 저하가 있는 이들 그중에서 4분의 3인 75%가 약물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약이 마약과는 전혀 다른 마약류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이 약을 의지하게 되고 또 계속 복용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들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발표된 성명서 내용을 일부 인용해 볼까 합니다. 네, 성명서 내용이고요. ADHD 치료제의 오남용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며 실제로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해당 약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국가관리 체계 속에서 처방,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통제는 의학적 필요에 따른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 약물 자체를 마약이라 낙인찍기 위한 근거가 아닙니다. 정당한 치료를 마약 복용이라 표현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치료받는 아동과 가족에게 심각한 낙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의 적절한 사용에서 ADHD 약물의 중독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의 내용이고요. 네. 실제 카더라가 아닌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들, 아주 다수의 연구들에 따르면 네. ADHD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상용량의 용량을 사용한다면 의존성과 내성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대로 된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투여받을 사람이 맞나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아울러 ADHD 치료는 약물 그중에서 약물 치료는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약 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 또 그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또 일부입니다. 약들 중에서도 또 일부만. 일부. 그래서 의지하게 되는 것을 염려해서 ADHD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은 없어지면 하는 것이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ADHD 진단을 받았고 약 처방을 받아도 염려하지 말고 복용해도 괜찮다. 그리고 뭐 의존성이나 내성 이런 거 생기지 않고 ADHD가 아닌 분들이 약을 복용하면 그때 부작용이 좀 크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ADHD 약 말고도 요새 뭐 인터넷에 보면요. 집중력이 향상되는 약, 뭐 이런 거 공부가 잘 된다. 이런 광고하는 영양제나 보조식품이 좀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영양제나 건강 보조식품 다들 드셔보셨지 않습니까? 많이 먹죠. 예, 네. 저 역시 오늘 아침에 뭐 코엔자임 Q10, 각종 비타민, 건강 보조식품 한 움큼 먹고 나왔습니다. 저도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많이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는 꽤나 비싼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 설명서에 보면 면역력, 심장, 피부, 탈모, 노화 뭐 다 좋아진다 적혀 있어요. 만능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무슨 영양제나 건강 보조식품 먹어서 실제로 그런 효과를 느껴보셨을까요? 저는 뭐 미미하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심리적 안정이 더 되는. 뭐 그 정도의 느낌적 느낌은 느껴본 적이 있지만 뭔가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건 느껴본 적이 없고 아마 그게 맞는 일일 것입니다. 애초에 영양제나 건강 보조식품이 광고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전문 처방전을 받을 문제일 것이에요.
살 빠진다는 각종 영양제가 팔리고 있지만 네. 요즘 처방 많이 받으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네, 네. 효과와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보다는요, 뇌가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충분히 나오는 집중력과 관련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네. 매일 과음하면서 막 밀크시슬 먹고 뭐 이런 것보다 늘 술을 안 드시는 것이 훨씬 좋듯 그렇죠.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수면을 반드시 취해야만 하고요. 네. 식사 건너뛰지 않고 해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저도 그렇고요. 시험 당일 되면 긴장되고 너무너무 떨려서 제 실력을 다 발휘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뭐 수능약, 면접약이라고 불리는 그런 약들을 처방받아서 먹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약들 복용하면 효과가 있나요? 네. 무대 공포증이라고 해서 관중들 앞에 서게 되는 경우에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는 증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처방받는 약물을 수능 전에 떨릴 때 먹기 위해 처방을 희망하기도 하는데요. 네. 진단 기준에 맞기만 하다면 과도한 불안을 낮춰줘서 본인의 실력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을 낮춰주는 약물에도 종류들이 많아서요. 어떤 약들은 좀 멍하게 만들고 그래서 시험 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의 개별 특성마다 본인에게 맞는 종류와 용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정확한 진단과 개별적 처방 없이 그저 친구 것 얻어먹고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 위해서 남은 시간 학습 효율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방법이 혹시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이건 분명히 있어요. 네. 진짜 자야 돼요. 그것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잠에서 깨서 뇌가 충분히 돌아가는 데까지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면 그만큼 뇌가 덜 깬 상태로 수능장에 들어가서 국어시험이 시작됩니다. 또한 식사를 끼니마다 잘 해야 네. 뇌의 영양분이 탁탁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2주 남고 이러니까 급한 마음에 잠을 줄이고 식사를 건너뛰기도 쉬운데 소화도 잘 안 돼서 그래요. 예,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소량을 먹더라도 좋으니까 끼니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서 네. 뇌의 영양분을 올려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네. 기억의 인출, 우리 12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네. 잘 꺼내 쓰기 위해서는 수면을 통해서 뇌를 좀 휴식하게 해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네. 남은 2주간 서서히 수면 시간을 앞당기고 조금씩 더 잘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스크 잘 쓰고 손발 잘 씻고 해서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정말 쉬운 것인데 제일 확실한 맞아요. 의학적인 방법입니다.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우리 수험생들 참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중력 약이라고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수능 전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가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그리고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존박의 굿데이였습니다. 그 사이에 문자 많이 왔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1997 고등학생 아들이 ADHD 진단을 받았고 지금 약을 먹습니다. 아들은 집중력 저하만 있습니다. 부모 가운데 ADHD가 있으면 아이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남편과 저는 ADHD가 아닙니다. 혹시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성인 ADHD면 아이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네, 가족력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고혈압, 당뇨도 가족력이 있는데 부모님이 없는데 나는 걸리고 이랬을 수 네네.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의미라서 100%의 유전율을 가지는 질환은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제 성인 ADHD 진단이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다면 사실 먼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노인 우울증으로 인해서 깜빡깜빡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깜빡깜빡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앞뒤에 다른 말들을 좀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9998번으로는 19살 딸아이가 재수 중인데요. 본인이 ADHD라면서 집중력이 없다고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ADHD 약 먹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중 잘 되고 좋다고 하는데 살이 많이 빠지고 입맛이 없다고 해요. 살이 정말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입니다. 잘 먹질 못해요. 약을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이는 집중이 잘 된다고 약에 약간 의존하는 것 같아요 하셨네요. 네, 근데 지금 뭐 6개월 동안 살이 너무 많이 네네. 빠져서 걱정이 될 정도라면 용량 조절을 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ADHD 약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의 아주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참,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직까지 성장기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력에는 정확한 식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빠진다 그러면은 선생님과 좀 상담을 해보시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학생들 경우에는 오히려 빠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때 한참 좀 예민한 때잖아요. 예, 엄마의 이런 네. 그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좀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아이와 네. 함께 선생님과 함께 의논하는 게 좋겠죠. 예. 네. 백이명님, 어렸을 때 완전한 치료가 안 되면 성인이 돼서도 ADHD 증상이 진행되는 게 맞나요? 성인도 약물로 완치가 가능할까요? 하셨는데요. 네, 그 어렸을 때의 조절이 다 완료되지가 않으면 성인기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ADHD 증상이 이제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성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신만의 이제 보상 방법으로 내가 잘 까먹으니까 좀 더 메모를 꼼꼼히 하자 네. 이런 방법들로 이제 완화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겉으로 크게 어릴 때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약물을 처방받으셔서 먹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더 진행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남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고요. 네. 성인도 약물로서 완치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 조절을 하면서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나가면 실제로 나에게 지장을 주는 어떤 여러 행동 방향들이 완전히 수정이 되면서 이것이 나에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상태로는 가능합니다. 약물과 함께 내 주변의 이제 생활 습관도 좀 교정. 바꿔주면 완벽하게 네. 고칠 수 있다. 네. 8590번으로는 ADHD 약 장기 복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네, 이 장기 복용이라는 것이 얼마의 기간을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신과 약들은요. 네. 장기 처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라는 건 너무 섬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잘 약들이 너무너무 순해요. 너무너무 순하고 네. 머리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만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고 그쵸. 우리가 약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행동 습관들이 새로운 길이 열리면 네. 그 길을 계속 연습해서 그래서 그 습관을 내게 새로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이 아주 좀 오랜 기간 필요한 경우들이 많고 대략 보통 몇 년 정도? 이거는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논문이 나와 있는데요. 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먹어주는 경우에 그 뇌 발달을 따라잡는다라고 되어 있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복용은 고혈압 당뇨약이 보통 장기 복용을 해도 무방한 것처럼 네네. 조금 괜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1960번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른용 ADHD 치료제를 실수로 6살 아이가 먹었는데 응급처치를 따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켜봐야 할 증세 같은 게 있을까요? 딱 한 번 먹긴 했습니다 하셨어요. 어떤 약일지를 일단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리고 약 용량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뭐 한 알인지 아니면 그 한 알도 용량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랬는데 일단 이 하루가 지났다 그러면은 위험도는 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긴 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 ADHD 치료제의 대부분이 짧게는 4시간, 보통 7시간에서 12시간, 그리고 아주 제일 긴 것이 24시간 이후면 몸에서 반감기가 다 지나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걸 딱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으면 좀 크게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약물 같은 거 좀 보관이 잘 필요하겠고 동시에 이 ADHD 치료제가 6세 이상의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이가 뭐 다행히도 6살, 물론 만 나이라면 이런 아이들이 보통 4세이기 때문에 그쵸.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연령적 절대금기나 뭐 이런 건 아니라서 아이 상태만 잘 봐주시고 이제 약 관리를 더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른용이랑 뭐 아이용 이렇게 따로 있지 나눠지는 않아요. 않고 예. 그럼 상태를 잘 본다면 증세 같은 게 뭐
뭐 딱히 심장이 뭐가 있을까요? 뛴다, 머리가 아프다, 입맛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제일 흔해요. 예. 그렇군요. 잠을 못 잔다. 이런 거 잘 네. 살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고요. 이분들 가운데 휴대전화 뒷번호 1997 그리고 6775번으로 보내주신 분들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당첨된 분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 굉장히 국내에서 뮤지컬 만드는 사람들 또는 이제 국내 창작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작품인데 뮤지컬 레드북이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뮤지컬 레드북, 과연 어떤 작품이길래 공연하는 배우들이나 창작 뮤지컬 팬들까지 모두 다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진행자님은 뮤지컬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 이 작품은 못 봤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그럼요.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좋은 작품. 방송 시작하자마자 시간을 봤는데 자꾸 이 코너가 점점 시간이 소멸되고 있는 것 같아갖고 마음 급하게 할까 그러다가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여유 있게 해야 그럼요.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갖고 자 일단 이 작품이 왜 자랑스럽게 여기냐 네.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랑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네. 진행자님께서도 들어보실 만한 제목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잘 만든 창작 뮤지컬이고 작품의 메시지도 좋고 네. 음악, 연출, 안무, 내용, 소재 모두 훌륭하게 잘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작품 초연됐을 때부터 굉장히 큰 화제성을 만들어냈던 작품이거든요. 네네. 예, 초연되었을 때 잠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예, 이 작품 초연됐을 때 2017년에 초연됐었는데 이제 이 창작 뮤지컬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배우를 섭외하지 않은 창작 뮤지컬을 세상에 알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작품이 2017년에 1월에 창작 뮤지컬을 제작 지원하는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 창작산실이라는 지원 사업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네이버에서 무료 생중계를 했었는데 이제 무료 생중계를 하면서 길지 않은 한 2주간의 공연을 처음으로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무료 생중계를 하는 중간에 이 채팅창으로 네. 이 작품 뭐야? 왜 이렇게 좋아? 메시지도 좋고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실시간으로 반응이 막 올라오더니 네. 저도 이제 그때 공연 관계자니까 네이버 실시간 영상 중계하는 화면이랑 예매창을 다 띄워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네. 사람들의 채팅창에 반응이 막 좋더니 2주간의 공연이 갑자기. 공연이 다 영상이 다 끝나기도 상영되기도 전에 모두 다 솔드아웃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어머. 그래서 채팅창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자리가 별로 없는데 없는데 매진인데 표가 없네 막 이러면서 순식간에 이 작품이 굉장히 좋다는 소문이 이야.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알 것 같은 느낌으로 확 그때 퍼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초연됐을 때부터 굉장한 화제성을 만들어냈었던 작품이다. 그 광경을 처음 보셨으니까 네. 엄청 짜릿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작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창작 뮤지컬이 반응이 좋은 걸 보고 공연계 사람으로서 짜릿한 네네. 마음과 동시에 제가 제작하는 부럽다. 공연이 아니니까 시샘이 동시에 나면서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으로 참 잘 됐다 이렇게 아니 뭐 얘기했죠. 가능성이 이제 열린 거니까 창작 뮤지컬도 이렇게 사랑받는다. 그렇죠. 좋은 작품이 생기면 네. 만들면 이렇게 알릴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네. 보기도 했고 네. 예.
왜 우리 회사 작품은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영상으로 공연을 보면서 네. 이걸 직접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매를 했을 거잖아요. 네네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네.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을까요? 그렇죠. 그 보통 공연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영상으로 공연을 보면 사람들이 직접 비싼 돈을 내고 무대를 네, 보러 굳이 올까? 뭐, 네, 그런 이렇게 생각. 생각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상으로 본 다음에 이 무대를 직접 체험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그 당시에 좀 느꼈던 것 같고 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네. 배경은 신사의 나라 영국입니다. 영국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보수적인 시대였다고 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의 한 여성 안나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고요. 네. 이 주인공 안나가 어떤 여성이냐면 좀 억울한 사정이 있는 여성인데 약혼자에게 본인의 첫 경험을 고백했다가 파혼을 당하고 도시로 건너온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안나라는 인물 자체가 힘들고 본인이 외로울 때마다 본인의 첫사랑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굳세게 살아가는 그런 밝은 건강해 보이는 그런 네.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신사 중에 신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브라운이라는 청년이 안나를 찾아오게 되는데 이 안나를 찾아야 되는 브라운은 사실 그 본인의 할머니의 부탁 때문에 찾아온 거였거든요. 청년의 할머니. 예, 그렇죠. 그 자기 가족 중에 한 네네. 명 할머니. 근데 이제 안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브라운이라는 그 신사가 찾아와서 그렇죠. 자기를 이제 묘하게 그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묘하게 응원을 계속 받게 되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안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잠깐 이렇게 빠져나오다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체가 이 작품의 제목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단체거든요. 어떤 단체냐면 네. 여성들만의 고품격 문학회 로렐라의 언덕이라는 이제 단체고 네. 이 단체에서는 여성들이지만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단체였었던 거죠. 근데 이 시대적 배경이 여성들이 글을 쓰기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렇죠. 용납이 안 되던 시대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이 공연 처음 됐을 때 이 주로 뮤지컬 관객들이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공감대도 형성되고 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그러면서 그 단체에 들어가면서 안나는 자신의 추억을 네. 소설로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안나의 소설이 담긴 잡지, 네. 이 잡지의 이름이 레드북인 레드북. 거죠. 네. 이 레드북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잡지는 이제 여성이 그 본인의 뭐 신체 부위를 막 얘기하는 것도 금기시됐던 네. 그런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센 비난을 받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금기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더 보고 싶어 하고 내용도 재밌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인기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안나라는 인물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닥뜨리게도 됩니다. 자, 이제 그 뮤지컬 레드북은 계속해서 출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안나는 본인의 삶을 어떻게 개척해 갈 네. 것인지 브라운과 그 안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할머니의 부탁은 무엇이었는지 요건 이제 공연장에서 네, 보시면 아, 여기까지. 네, 시간도 없고 네. 다 얘기하면 네. 제 역할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살짝 궁금하게만 만들고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지금. 네, 이 작품 너무 재밌고 좋아요. 어머. 네. 아니 근데 이 줄거리만 들어도 재밌다는 거는 네. 이 작품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요런 작품을 이 제작진이 이렇게 잘 만드는 분들이 모여서 네. 만들었다. 네. 뭐 그런 점에서도 기대를 모았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이 네네. 있는데 이 작품도 윌 에런슨이라는 이제 작곡가랑 박천유 작가가 콤비로 연속적으로 작품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도 또 작품이 또 있었고 그 일태 노래나 뭐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처럼 합이 잘 맞는 작가 작곡가 조합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대표적인 조합이 바로 이 뮤지컬 레드북을 만든 사람들인데 한정석 작가, 이선영 작곡가 이 조합이 대표적인 이 조합이거든요. 그 짝꿍.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네. 여기에 이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한 분 더 섞는데 그게 박소영 연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줄임말로 한이박 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이박이라고 이 페어가 만든 작품이 여신님이 보고 계시라는 작품이 있었고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연 때부터 굉장한 화제성이 있었고 인기도 있었고 이 작품 통해서 많이 알려진 배우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배우가
진선규, 네. 박혜수, 네. 이규형, 네. 최대훈, 임철수 뭐 이런 배우들이 다 이 여신이 보고 계셔라는 작품 출신이거든요. 오. 이 작품 이후에 이 한이박 페어가 만든 작품이 레드북이라는 작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네. 기대에 역시나. 부응할 만큼 네. 또 너무 멋진 작품을 만들었고 이 작품 끝나고 바로 다음 작품이 쇼맨 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 배우라는 또 작품이 있거든요. 네. 이 작품도 굉장한 인기를 받으면서 윤나무라는 배우가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하고 와. 이 창작진이 정말 대단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이 정도면은 점점 더 이 궁금증이 커져가는데 네. 일단 공연을 보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탁 들면 네. 이 공연을 또 잘 즐겨야 되잖아요. 네. 갔을 때. 네. 그러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 사실 이 얘기만 다 해도 상관없는데. 예.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작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소문 듣고 공연 가서 봤는데 나만 좀 별로인 것 같아. 이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조금만 팁을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빅토리아 시대로 대표되는 보수적인 시대의 배경을 알고 보시면 좋다. 이 시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여성들한테 어마어마한 제약이 있었던 시대라는 네. 걸 알고 보시면 오. 훨씬 더 그 인물의 상태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네. 그렇다고 뭐 남성들이 공연 보시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대를 표현하는 표현법이 굉장히 적나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유쾌하게 났어요. 아까 신사의 나라라고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이 신사들 3명 주인공 브라운과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신사들이 걸어다닐 때 보면 이렇게 점프해서 귀엽게 걸어다니는데 이것도 신사를 굉장히 유쾌하고 네. 재미있게 표현한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연출도 귀엽고 재미있게 밝은 작품이네요. 네, 밝은 부분은 밝게 상황을 또 상황에 따라 네, 집중해서 보여줄 네네. 수 있게 이런 작품이고 일단 음악이 라이브고 네. 음악과 넘버가 너무 좋다는 그리고 오. 가사가 좋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넘버가 중요하죠. 작품입니다. 네. 네. 넘버 참 좋고 네. 이 드라마 잘 연결돼 있는 가사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리고 뭐 공연 보는 관객들에게도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넘버가 많이 있는데 네. 어떤 넘버가 가장 좋을지 저는 궁금해져요. 저는 이제 이 뮤지컬 레드북에 그 대표되는 넘버들이 꽤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공연계 관계자니까 네. 이 작품 하면은 사랑은 마치라는 넘버도 있고요. 또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넘버가 있는데 이게 그 뮤지컬 여성 배우분들이 혼자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으면 참 많이 부르는 넘버거든요. 오늘은 네. 이 넘버를 제가 준비해 왔고 마지막으로 오. 현재 공연하고 있는 이제 아이비 배우의 네. 목소리로 음원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뮤지컬 레드북 중에서 아이비가 부르는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이각경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데 자꾸 되물어봤어. 나를 믿을 수 없어. 애써 모른 척했어. 혼자 자신이 없어. 계속 외면해왔어. 나를 말하는 사람. 살아온 날들과 사랑한 이들이 너무나 소중한